2024년 봄, 도쿄의 한 장례식장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유언장. 내 묘비에 박영수의 이름을 새겨다오. 일본군 출신이자 지역 명망가였던 한 노인의 마지막 부탁. 그 이름은 일본에도 가족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38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실. 도대체 그는 왜 한국인의 이름을 남긴 걸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우정과 감춰진 기억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챕터 1. 유언장에 충격 한국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노 류지입니다. 2024년 3월 도쿄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고노 다다시가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었죠. 일본 해군 출신의 지역 유지로 활동하셨지만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할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조금 거리감도 느꼈어요.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있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조용히 정원을 가꾸시거나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어요. 간혹 저를 부르셔서 차를 함께 마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멀리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셨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상속 절차를 위해 유언장을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평소 글씨체와는 조금 다른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묘 옆에 박영수의 이름을 새겨다오. 나는 그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박영수.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고요. 아버지 고노 켄에게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이름이다. 병든 노인의 망상일 뿐이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말짱하셨거든요. 치매 증상도 전혀 없으셨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말씀하셨을 정도였는데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삼촌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고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였죠. 심지어 무시하자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신중하고 정확한 분이셨거든요. 망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이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던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챕터 2. 할아버지의 과거를 숨기려는 가족들. 다음 주말,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서재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잠겨있던 서랍이었는데 열쇠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앨범과 편지들, 그리고 몇 개의 훈장이 나왔어요.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양인 남성. 그런데 그 남성의 옷차림이 일본 군복이 아니었어요. 누더기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친근한 표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너를 구하지 못해 미안했다. 박영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그 이름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박영수구나. 그런데 왜 할아버지께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저는 급히 아버지를 불렀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죠. 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할아버지와 박영수라는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빼앗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우린 그런 부끄러운 과거와 무관하다. 부끄러운 과거? 그 말이 더욱 의문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뭘 하셨다는 건지, 왜 부끄럽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삼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반응은 똑같았어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촌들까지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류지야, 괜히 옛날 일 들추지 마. 가문에 도움 안 돼. 가문에 도움 안 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 문제를 파고들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집에 혼자 가는 것도 막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박영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꼭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영수,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은 이토록 숨기려 하는 걸까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챕터 3. 지우려는 자 vs 기억하려는 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대학 도서관에서 1940년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박영수라는 한국식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강제징용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규슈 지역 탄광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 사고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종자 명단에 박영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일본군 명단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고노 다다시.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구조 활동에 참여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박영수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던 거죠. 그제야 사진 뒷면의 글씨가 이해됐어요. 너를 구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의 의미가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의 증언록도 있었어요. 그중 한 증언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노 상사는 다른 일본군과 달랐다. 우리를 사람 취급해줬다. 특히 박영수와는 형제처럼 지냈다. 박영수가 아플 때는 자기 약을 나눠주기도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해주기도 했다.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사고 당일 고노 상사가 박영수를 구하려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두 번째 붕괴가 일어나면서 박영수는 실종됐다. 고노 상사는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박영수를 찾으려 했다.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박영수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고로 박영수를 잃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동시에 가족들이 왜 이 이야기를 숨기려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우정, 그리고 할아버지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챕터 4. 한국행 봉인된 진실의 땅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죠. 아버지는 펄펄 뛰셨어요. 미쳤나?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일로 한국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삼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돈으로라도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4월, 저는 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박영수가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 광복회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분께 박영수에 대해 문의했더니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경계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제가 가져간 자료들과 사진을 보여드리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간 자료를 뒤진 끝에 박영수의 고향이 경상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근현대사 박물관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강제징용 피해자 명단을 통해 박영수의 가족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경상도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떨렸어요. 과연 박영수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본인인 제가 찾아가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일일까요? 드디어 박영수의 손자 박민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78세의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내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제 와서 일본인이 뭘 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소.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박민수 할아버지께 사진을 보여드리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를 잊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며칠 더 그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찾아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챕터 5. 살아있던 기록 노트 한 권. 박민수 할아버지와 몇 번 더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박영수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노트였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틈틈이 쓰신 거지. 노트를 펼쳐보니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였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내용들이요. 중간 부분에서 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내용이었죠. 새로운 일본군 상사는 차갑다. 다른 군인들과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에 기록은 달랐어요. 고노 상사는 다른 일본군과 달랐다. 나를 조선인이 아닌 한 사람의 친구로 대해줬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형처럼 챙겨줬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여기 있었어요. 더 읽어보니 일상적인 에피소드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고노 상사가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고 울었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구나. 아플 때 고노 상사가 자기 약을 나눠줬다. 고마웠다. 언젠가 갚고 싶다. 그리고 사고 당일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노 상사가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그 바람에 나는 살았지만 고노 상사는 다쳤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하지만 두 번째 붕괴가 일어났다. 나는 갇혔다. 고노 상사가 구하러 왔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고노 상사, 고마웠다. 당신 덕분에 인간으로 살 수 있었다. 하늘에서 만나면 꼭 인사하겠다. 할아버지는 박영수를 구하려다 다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박영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던 거죠. 두 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박민수 할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고노 상사를 그리워하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지. 일본인이지만 좋은 분이었다고, 형 같은 분이었다고. 그제야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국적을 떠나 진짜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고요. 챕터 6. 묘비에 새겨진 두 이름.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영수의 일기와 증언들을 보여줬죠. 노트를 복사해서 가져왔거든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안 된다. 우리 가문에 5점만 남길 뿐이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삼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묘지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제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박영수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서라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석공을 찾아가 할아버지 묘비에 박영수라는 이름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석공도 당황하더라고요. 일본인 묘비에 한국 이름을 새기는 게 이상하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감동받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작업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묘지에 갔어요. 석공이 정성스럽게 박영수라는 이름을 새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옆에 나란히 새겨지는 그 이름을 보니 뭔가 뭉클했어요. 작업이 끝났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화가 나신 표정이었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그냥 묘비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박민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한국에서 연락을 드렸더니 꼭 오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이 묘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숭고했어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라고요. 정치적인 화해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진심 어린 만남이었어요. 박민수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고노 상사가 우리 할아버지를 끝까지 기억해 주셨구나. 고맙소.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챕터 7. 38년간의 침묵이 말한 것. 할아버지는 평생 그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말이에요. 그래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거죠. 혹시라도 그 기억이 더 생생해질까봐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박영수를 잊지 않으셨어요. 유언장에 그 이름을 적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할아버지에게 박영수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친구였던 거예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가 이제 이해됩니다. 그때는 국적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아끼는 친구였을 뿐이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마 평생 후회하셨을 거예요. 박영수를 구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후에도 박영수의 가족을 찾아가지 못한 것 말이에요. 당시 상황으로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엔 늘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8년간의 침묵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심을 보여주셨던 거고요. 박민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친구였으니까요. 두 분의 우정은 시대를 초월한 거였어요.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그런 우정이 있었기에 두 분 모두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마지막까지 박영수를 기억하고 계셨는지도 말이에요. 챕터 8.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거예요.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소중한 이야기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사진과 박영수 할아버지의 일기를 도쿄 평화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관장님께서 깊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특별 전시를 열자고 제안하셨어요. 작은 용기, 큰 화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두 분의 우정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였어요. 개막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관람객들이 오셨죠. 박민수 할아버지도 가족들과 함께 보러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박영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전시를 보신 한 일본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진짜 역사는 이런 거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관람객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오보다는 이해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말이에요. 그런 진심이 모여야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시회에 조용히 오셔서 구경하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어요. 전시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분들이요. 저도 가능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박영수 할아버지의 우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저는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박민수 할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할아버지들의 우정이 저희에게도 이어진 거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박영수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두 분의 우정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